사실 우리가 말하는 인기 있는 아이는 사실은 싫어하는 아이가 없는 아이, 즉 적을 만들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은.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 부모를 교육하는 강사 이유정 강사입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사를 가르칠 때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사실은 비슷하지만 상반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아이는요, 키즈카페나 놀이터를 가면 모르는 친구와 인사를 잘 나누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모르는 친구와는 살짝 거리를 두고 인사는 잘 못하지만 어떤 친구가 무슨 놀이를 하는지 잘 관찰을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놀이를 시작합니다. 이 두 아이 중에 사회성이 높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사실은 이 두 아이 모두 사회성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은 한 아이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랑 깊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성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랑도 쉽게 친해지고 다가가서 그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질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사회성은 후천적, 사교성은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꼭 친구가 아니어도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이나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어도 다른 컨텐츠들로 대체될 수 있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난 친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괜찮아, 친구 없으면 뭐 어때, 꼭 단짝이 있을 필요는 없어 라는 식의 친구의 중요성이나 소중함보다는 너 자신이 중요해 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을 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 경험이 줄어들고 소통의 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이유가 그 마지막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발달 사회적 특징은 영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아의 경우는 만 2세까지를 영아라고 불러요. 만 2세까지는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사회성 발달이 특징입니다. 그럼 친숙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부모님이겠죠. 그리고 부모님 다음으로 기관에서 생활하는 영아들 경우에는 교사나 친구들, 또래 관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때에는 언어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보다는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 가상놀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징놀이라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인형 가지고 우유를 주는 신용을 한다든지 전화를 하는 신용을 한다든지 이런 가상놀이가 일어날 때 공감과 배려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공감과 위로, 공감과 배려라는 거는 엄마가 아이 귀여워서 막 다친 신용을 할 때도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아이가 달려와서 호! 이렇게 해주는 경우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에도 아이가 엄마가 아! 라고 소리를 냈을 때 달려가서 후! 해주지 않는, 공감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연습을 많이 상황을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36개월 전후에는 특별히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땡땡이가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 친사회적인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친사회적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는 거, 나눠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위로해주는 거, 협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친사회적 행동인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협동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 우리 5개 가지고 있으니까 땡땡이가 좋아하는 이 친구한테 몇 개를 나눠주면 좋을까? 몇 개 정도 나눠줄 수 있어? 하면서 그 상황을 엄마가 또는 아빠가, 교사가 계속 의도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사회적인 행동이 늘어남과 동시에 36개월 전후에는 좀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게 감정을 먼저 살펴보고 적절한 상황에 친사회적 행동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로 넘어가 볼게요. 5세부터는 친구 관계가 조금씩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친구를 스스로 고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엄마 친구 아이라든지 엄마의 지인 아이라든지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게 되는데, 유난히 땡땡이 싫어, 아니면 나 집에 갈래, 아니면 나 그 안 만나고 싶어, 이렇게 갈등 상황이 아닌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성향과 다른 아이를 그냥 지어주지 않았나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때는 5살 정도 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 7세 정도가 되면 사회성과 더불어 도덕성이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사회성과 도덕성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뛰지 않아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말해주면 좋을지 제가 4가지 단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세, 7세 정도 되면 사회성, 도덕성이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도덕성을 함께 길러주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단호하게 말하는 거는 낮고 단단하게 말하는 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마트에서는 뛰면 안 돼.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야. 걸어 다녀야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단호하게 말해준 거를 보상을 줘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걸어 다녔을 때 보상, 예를 들어서 뭐 젤리, 사탕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기로 했던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보상을 꼭 주시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3번째 단계는 보상을 넘어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땡땡이 잘 기억하고 있었네 하면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맞아, 너무 잘하고 있어, 멋있어, 정말 형아 같아, 언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4번째는 스스로 기억해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제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고를 해줘요. 오늘은 마트에 갈 거야. 어떤 약속 지켜야 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걸어 다녀야 돼요. 뛰면 안 돼요. 라는 걸 스스로 떠올리고 들어갔을 때 스스로 지켜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8세에서 10세, 즉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고 눈치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고 해볼게요.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다른 친구한테 우리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떡볶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볶이 그럼 다음에 먹으러 갈까? 아니면 다른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어조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까지 갔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사회성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아부터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사를 안 하는 아이
이고요. 더불어 플러스 대답을 안 하는 아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은 예절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나 대답을 안 하는 거에 이 친구가 예의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인사나 이런 대답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놀이터에 얼마 전에 나갔는데요.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한테 너 왜 친구 봤는데 인사도 안 해? 너 저 어른 알잖아. 저 아줌마한테 왜 인사 안 해? 인사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아이의 표정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이가 뭔가 굉장히 주눅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약간 활발하지 않고 살짝 소극적인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아이한테 인사하라고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선행돼야 될까요? 인사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사는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 어머님은. 그러면 인사는 왜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 여기 있어요. 나도 당신을 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인사를 해주니까 내가 대답을 하면서 저도 봤다 라고 어찌 보면 예의 있게 성의 표시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인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손을 흔들기만 해도 인사예요. 아니면 눈 인사로 안녕하세요.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도 인사고요. 말 없이 복도에서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다 인사예요. 아이들은 이 인사의 종류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사 안 하는 아이, 대답 안 하는 아이에게는 이런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 어찌 보면 사회성이 좀 부족한 자녀를 둔 엄마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아이예요. 왜냐면 리더십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깊은 관계.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에게는 깊은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친구의 의견을 포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에게는 놀이로서 다가가 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놀이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이는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동차를 이쪽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자동차 놀이 할 건데 엄마도 자동차 하나 집어. 그리고 이쪽으로 갈 거야. 이 터널로 지나가야 돼. 빨리 따라와야지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해요. 엄마 이쪽으로 오라니까? 근데 엄마가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래? 근데 엄마는 다른 쪽 길로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우리 각자 길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만나자. 만날 지점, 결국엔 만난다는 그 지점을 정해 주시면 아이가 저런 방법도 있네? 그렇다고 내 기분을 무시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은 역할놀이를 정할 때 엄마는 경찰 해, 나 도둑할게. 아니면 내가 경찰 할 테니까 엄마는 도둑, 악당 이렇게 딱 정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센 아이죠. 이럴 때에는 그래? 근데 엄마도 경찰하고 싶었는데 어쩌지? 가위바위보로 정할까? 내지는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람이 경찰, 뒷면이 악당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역할을 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친구들이 다가오는 거를 싫어해요. 저희 아이는 친구랑 사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하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말을 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소극적인 아이들한테는 이 말을 건네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좋은데 꼭 언어로서 소통하는 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도 친구한테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아이의 주변에 쳐다보고 있는 거, 관찰하는 것도 그 아이가 놀고 싶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거나 뭐 해라고 물어보진 못해도 나도 이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통의 종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작은 부분, 작은 변화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금방 사회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자면 땡땡이 어제는 친구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친구가 다가오면 막 피해서 엄마 뒤에 쏙 숨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불러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서 엄마 깜짝 놀랐어. 내지는 어제는 안녕 친구야
이렇게 작게 말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1에서 3만큼 커져서 안녕 이 정도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땡땡이의 이런 점을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멋있어. 친구도 이제 잘 들릴 것 같아. 너가 인사하는 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낯가림이 심한 아이에 대한 저희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는 낯가림이 사실 딱히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타 있으면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막 간식을 줘서 태워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화도 내보고 짜증도 저도 내보고 그랬는데 누군가 타 있으면 계속 안 타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 쳐다보는 거 싫어 말 걸면 어떡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근데 그 조금 일찍 나간 게 왜 일찍 나갔냐면 아이를 아무도 없을 때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일찍 나가서 등 하원 시간, 출퇴근 시간은 항상 엘리베이터가 많으니까 너가 기다려도 빈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경험을 했고 두 번째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죄송합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보면서 왜 안 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땡땡이가 너무 불편해서 엄마가 조금 기다려 보려고. 그래서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 하지만 한 10분이 지나도 빈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자 아이가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하는 엄마를 보면서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엄마 나 그냥 이제 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날은. 근데 그때 마침 저도 계속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말 걸지 말고 안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그게 이루어져서 지하까지 내려가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다시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게 싫어. 친구가 말 거는 건 괜찮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 귀엽다고 하는 건 싫어. 나 안 귀여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낯가림이 심한 아이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잠을 굉장히 많이 깼어요. 하루에 적으면 8번, 많으면 17번까지 깨는 야지증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되게 몸이 경직돼 있었더라고요. 활발한 아이지만 내 마음은 되게 경직돼 있던 거예요. 긴장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도 분명히 구독자님들 중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멘탈이 약한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요. 제가 강의 때 종종 받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보통 아버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좀 경험을 의도적으로 주는 게 좋아요.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요. 나쁜 경험도 있어요. 첫 번째 좋은 경험은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취감을 의도적으로 뭔가 과제를 줘서 느끼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부터 스스로 양치해. 이거는요. 막연한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자율성은 되게 좋은데요. 너가 한번 해보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텝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유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너의 칫솔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잘 찾았으면 칭찬을 해준 다음에 그럼 치약을 한번 짜보자. 근데 그 치약이 엄마가 예전에 어느 정도 짜줬더라?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맞아. 새끼손톱만큼 아주 조금 짰었지. 그러면 아이가 조절을 하면서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아주 조금 짜보기 시작해요. 물론 한 번에 팍 짜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엄마 거에 한번 조금 짜줄래? 이런 식으로 조그만 성취를 계속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쁜 경험은 사실은 엄마들은 다 안 겪게 해주고 싶어요. 최대한. 그런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한번 맞춰주세요. 고난과 시련을 인식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강의에서 이 퀴즈를 내는데 가끔 맞추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5글자입니다. 힌트는. 맞아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실패의 경험에서 내 마음이 계속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스프링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고 다음에 그 좌절이 왔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회복 탄력성인데요. 이거를 실패의 경험과 함께 결합시켜 볼게요. 가장 제가 어머님들이 어떤 예시를 들면 공감하실까 생각하다가 퍼즐을 가져왔어요. 아이들 4조각 퍼즐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피스의 퍼즐까지 맞추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퍼즐이 잘 안 맞춰졌어요. 그럼 아이가 짜증내거든요. 울고 떼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부모님들은 너가 한다고 했잖아. 너가 이 퍼즐 골랐잖아. 그러니까 너가 끝까지 해야지. 라면서 그게 멘탈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마 그러면. 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그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아이에 더 좌절시켜 버리시는 너가 선택한 거를 뭐 너 못하는 아이야 라고 결부시키는 부모님도 계세요. 아니면 군대식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자 이거 어디야? 아 여기지. 그래 잘했어. 그 다음 이거. 아니지 이거 여기잖아. 이 모양이 다르잖아. 이렇게 군대식으로 교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때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이때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방법. 아이가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패랑 자존감, 이 아이의 자존감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냐면 아 땡땡이 이거 잘 못하게 해서 지금 짜증나는 거지? 맞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때문인 건지. 아 너 이거 퍼즐이 지금 잘 안 맞춰져서 짜증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걸 잘 맞춘다고 해서 땡땡이가 멋진 아이가 아니고 못 맞춘다고 해서 안 멋진 아이가 아니야. 그냥 퍼즐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 라면서 그냥 그 자체로 너는 소중하다는 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럼 퍼즐이 좀 오래 걸려도 그리고 아니면 퍼즐을 잘 못 맞춰도 나는 괜찮은 아이야 라는 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실패의 경험에서 2번째는 방법이랑 연결시켜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계속 하는 친구한테 아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짜증나는 거지? 엄마가 그러면 방법을 알려줄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땡땡이가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끝에서부터 맞춰볼까? 모서리부터 맞추면 어느 정도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맞춰보는 건 어때? 2번째는 아 그럼 이거 조각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구나. 엄마랑 다 맞춰본 그 조각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어디에? 퍼즐판에다가 하나 쓰고요. 하나는 뒤쪽 조각 뒤편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하다가 정말 모르겠을 때 한번 보고 아 이거 10번이구나. 아 이거 보다가 아 이거 17번이지 하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럼 내가 결국에는 다 해내면 잘 맞춘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좌절을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절대 양보 없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양보 안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도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 것만 중요한 친구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의 도중에 어떤 어머님이 아 저희 아이는 4살 외동 남자아이인데요. 양보를 진짜 못해요. 자기만 알아요. 외동이어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외동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외동인 친구들은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갈등 상황도 적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적겠죠. 하지만 이게 외동이어서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을 몇 살에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양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을 보내는 건 만 3세, 5세부터 유치원에 가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신의 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 같은 것도 찾는 게 5세부터는 내 신발 잘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4세 아이한테 이 신발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면 다 자기 거라고 하거든요. 뭐 이것도 잃어버린 것도 이 베개 누구 거니? 저야 다 자기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근데 5살부터는 연습을 해서 귀여우면 안 되거든요. 다 자기 거면 안 돼요. 그래서 5살부터는 양보를 조금씩 배울 수 있는 나이이다. 그래서 내 소유, 너 소유 차차 알게 되고요. 1학기는 조금 어려워요. 5세 2학기 정도 되면은 교사들도 이제 조금씩 이거는 다 같이 사용하는 거, 그 대신 이 중에서 땡땡이 색연필은 여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 주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7세가 돼도 아니면 초등학생이 돼도 계속 양보를 안 한다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 그 친구한테는 대신할 수 있는 언어를 알려주셔야 돼요. 대체 언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한테는 이거 나한테 소중한 거야, 이거 내가 아끼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저리 가 하고 자꾸 밀치는 아이도 있어요. 양보를 안 하고 싶어서 아 저리 가, 이거는 조금 비켜줄래, 아니면 좀 기다려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대체 언어를 알려주셔가지고 배려와 거절이라고 하거든요. 거절을 하는데 배려가 안에 담겨있는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배려 거절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천적인데요. 후천적이라는 건 학습되어진다는 건데요. 보통 10살 전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전후가 되면 이 친구가 사회성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아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할 때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종종 예시로 들어드리곤 하는데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아저씨 한 분이 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시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아이가 탔어요. 근데 4살짜리 아이가 타서 아이 냄새 하면서 코를 막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저 아이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이 어린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저 아저씨 진짜 냄새 많이 나긴 하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맞아요. 후자죠.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타자마자 아 냄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렇게 굳이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야기했을 때는 아 귀엽다고 코웃음을 칠 수 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정도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는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려 라고 이야기하는 남탓만 하는 것도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친한 엄마를 만났어요? 그럴 땐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친하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 누구 엄마 이렇게 하죠. 친해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아, 저 사람은 조금 가까우니까 이렇게 인사해도 되고, 잘 모르는 사람 뭐 경비 아저씨라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뭐 나를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이웃을 만났다든지 이럴 때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기 있는 아이라는 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인기 있는 아이는 사실 싫어하는 아이가 없는 아이, 즉 적을 만들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인기 있는 아이가 친구의 수가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회성에선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MBTI가 뭐 E여서 외향적이어서 사회성이 높다, I여서 낮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아이라는 거는 싫어하는 아이가 없는 아이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다수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인지 3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징. 첫 번째는 즐겁습니다. 웃겨요. 근데 그 웃기다는 게 아이들을 막 재밌게 웃긴다는 게 아니라 항상 아이가 즐거워 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공평한 아이예요.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한다고 더 많이 주고 이 친구를 싫어한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속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겉으로는 공평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고요. 세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이 친구가 날 놀렸어. 이 친구가 날 싫어해. 왜 싫어하는 것 같은지 그리고 들어보고 아 사실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래 라고 지금 제가 말한 3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중에서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가르침과 훈육. 사실은 제가 어떤 강의 주제로 가도 훈육이라는 건 항상 질문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가르침과 훈육의 공통점은 그 안에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가르치는 걸 내가 왜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훈육을 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서 얘가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꼭 들어있다면 그건 가르침과 훈육의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훈육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훈육하면 보통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물어보면 혼내는 거, 그리고 바로 잡는 거, 이렇게 고쳐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훈육은 혼내고 가르치는 것만, 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해주는 것도 훈육이에요. 두 가지 갈래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훈육은 아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가르쳐주는 게 훈육이잖아요. 근데 그냥 가르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고 무조건 알려줘야 되는 것, 부모로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처럼 여름이라고 하면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되죠. 근데 아이가 긴 잠바를 입고 나간다고 해요. 아니면 비 오는 날에 뭐 우비를 입거나 아니면 우산을 써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비 올 땐 우산을 써야 되는구나.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들이에요. 밥 먹고 나서 양치를 해야 된다는 거, 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사회에서 아이가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강연 중에 4살 전후 부모님을 보면 사실은 너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드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 화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 자체도 너무 잘 인지하고 계세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래서 제 마음이 이런데, 이런 부모님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내 마음이 뭐지?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뭘 가르쳐야 되지 보다는, 그럴 때 내 마음이 뭐지? 그리고 너 마음은 뭐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가르침이 아니고 화, 가르침이 아니고 짜증, 가르침이 아니고 잔소리라면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나와 닮은 부분을 가진 아이를 보면서 되게 힘들다는 부모님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힘들어요. 이럴 때 보면 부모님도 되게 소극적이세요. 왜냐면 그런 질문을 다 같이 있을 땐 안 하고요. 저한테 뭐 제가 다 준비 끝나고 이제 갈 때 하신다든지, 연락처를 받아가서 뭐 메시지로 하신다든지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육아는 자신의 민낯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 그거는 나와 결부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랑 닮은 부분이 없다면 그거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체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놀이할 때 방법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금 덜 힘들게 육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생활과 이 엄마의 삶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육아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찾아뵙고 같이 말씀 나누시는 분들은 모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잘이라는 것들이 엄마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아빠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 잘을 헤쳐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와줬고, 나를 좋은 엄마로 만들어줬고, 나의 육아를 하면서 민낯을 보게 하면서 또 나를 엄마가 아닌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아이한테 효과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이게 밑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아이에게 엄마는 날씨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살피고 어떻게 오늘 스케줄을 잡고 무엇을 입고 나갈지 다 결정하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를 딱 바라봤을 때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쫙 스캔을 하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맨날 화창한 모습만 보여주라는 건 아니고, 물론 비가 올 때도 있고 굳은 날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지켜주잖아요. 그
날씨 안에서.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더 화창한 육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